안녕하세요. 김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색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색은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휴, 라이트니스, 크로마 이렇게 나누는데요. 색상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걸 색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명도라는 것은 어둡다, 밝다, 그래서 흰색, 검은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채도 같은 경우에는 탁하다, 이렇게 선명한 정도를 얘기하는 것을 색의 삼속성이라고 얘기하죠. 아시는 내용이고요. 맨셀이라는 사람이 색을 수치로 표현을 해서 3D 입체로 만들어서 색착값을 표준화를 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세차계를 보면 좀 이런 고가 장비가 있고 조금 저렴한 장비가 있는데요. 이것을 측정하게 되면 A 샘플과 B 샘플의 색자가 얼마나 차이가 났냐를 델타 E 값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A라는 샘플과 B라는 샘플을 측정을 했을 때 실제 이 델타 E 값이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 색상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3D로 이렇게 나타나죠. 요 값과 요 값의 거리값의 제곱근을 색착값이라고 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물론 색차계가 빛을 반사하는 그런 펄류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DE, 델타 E 값에 대한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단계별로 사람이 인식하는 정도에 대해서 있는데, 보통 좀 색에 대해서 훈련을 한 사람들은 델타 E 값이 0.5 정도 차이 나면 이게 색상이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훈련이 된 그런 전문가 영역이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좀 색에 민감한 사람들은 델타 E 값이 1.0 정도면 두 개 색상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좀 둔감한 사람은 델타 E 값이 2.0 정도 미만이면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회사마다 이 색차 값에 따라서 델타 E 값을 1.0 기준으로 색상 판정을 할 것이냐, 델타 E 값이 2.0 기준으로 색상 판정을 할 것이냐는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색소라는 것은 그냥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딱 떠오르긴 하는데요. 가시광선을 선택적으로 흡수 또는 반사함으로써 고유한 색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그런데 색소에는 중요한 게 염료가 있고 안료가 있고 레이크 안료가 있는데요. 염료는 저희가 천을 염색하는 거 물에 녹죠. 그걸 염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료는 물에 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안료는 염료 중에서 일부 금속 성분을 붙이는 것을 레이크 안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염료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심각한 유해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화장품에서는 웬만하면 거의 99.9% 염료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염료도 있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안 사용하고요. 화장품에서 안료나 염료를 레이크 처리한 레이크 안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염료는 물에 용해된다. 이런 부분들은 무기안료, 염료와 안료로 구분되고 안료에는 무기안료, 유기안료, 레이크가 있다. 무기안료는 칙칙한 색상이고 유기안료는 화사한 색상이다. 이런 부분들은 화면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기색소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 무기색소는 자연에서 채취한 것. 화학적으로 보면 유기는 탄소 고리를 가진 것, 그리고 무기색소는 탄소가 없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기색소는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단시간 만에 임의적으로 흡착이든 염화든 간에 만든 것. 그리고 무기색소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자연에서 탈색과 내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원료를 분쇄를 해서 아주 짧게 6에서 한 13마이크로 정도로 짧게 쪼개서 만든 거를 무기색소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 원리에서 유기색소는 단기간에 만들었기 때문에 색상의 범위나 선명도, 착색력이 우수하지만 유기색소는 내광성이나 내열성, 내용제성은 부족하고요. 유기색소가 좀 약품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내용제성이 있고요. 내약품성이 있고요. 은폐력은 오히려 무기색소가 좋다. 체질안료라든지 백색안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은폐력이 좋고요. 흡우량이라는 것은 오히려 얼마나 흡수를 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중, 가격, 자연에서 채취하다 보니까 무기색소가 훨씬 재료값이 적게 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색소에는 순수색소, 토너, 레이크가 있는데요. 보통 토너랑 레이크는 같은 개념으로 하는데 특히 토너 같은 경우는 바륨이나 칼슘 같은 경우 칼륨 같은 염을 붙이는 거를 넘버 76이라든지 넘버 6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토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레이크는 주로 이제 알루미늄을 흡착한 건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알루미늄 레이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기 색소들은 보통 이렇게 FDC 또는 DC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화학적으로는 C 뭐뭐뭐뭐다 이런 거나 화장품에 쓰이는 색소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FDNC다 그러면 푸드, 드러그, 코스메틱에 사용해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사용한다. 드러그, 그리고 코스메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품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상식 수준에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색소 같은 경우에는 금속 이온을 기출한 불용성 화합물이다. 결국은 안 녹는다는 얘기죠. 녹으면 인체 해로우니까요. 그래서 무기색소 같은 경우는 체질안료, 백색안료, 유색안료, 펄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체질안료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죠. 그래서 희석제로 많이 색소를 조금 희석하는 부분, 원색 색소는 워낙 진하기 때문에 피부에 바를 수가 없기 때문에 희석제로, 그리고 전연성, 구부러지거나 늘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압착을 했을 때 성형성에서 문제가 안 되고요. 부착성, 피부에 주로 판상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착성이 좀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탈크, 그리고 마이카, 세리사이트, 실리카, 그리고 징크 스타일리트 이런 금속, 검이라는 거는 파우더끼리 오일 바인더를 통해서 부착시킨다는 거죠. 아마 화장품에서 많이 원료를 들어본 것들이 징크 스타일리트라든지 마그네슘 미리스테이트라든지 칼슘 카보네이트 이런 것들은 프레스에이드, 아이섀도우나 트윈캡을 압착했을 때 자기들끼리 붙여주는 성질, 접착제 성질을 주는 프레스에이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성분들도 체질 안료에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 PMMA나 나일론 파우더는 임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무기색소라기보다는 유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탈크 같은 경우에는 활석에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매끄러운 감촉,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싸죠. 많이 넣으려고 하지만 요런 부분들 탈크만 가지고 성향성이 안 나오죠. 그리고 사용감도 좀 거칠죠. 탈크 같은 경우 세리사이트나 마이카에 비해서.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요렇더라. 그리고 마이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투명하고 광택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백운모 들어봤을 텐데요. 자연에서 채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마이카를 많이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생산할 때 성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전자현미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 실리카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그 화장품에 쓰는 파우더 원료들은 대부분 판상입니다. 밀착력을 좋게 하기 위한 판상을 많이 쓰는데 고객에 따라서 너무 바를 때 뻑뻑해요 라고 하면 이 실리카를 넣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슬처럼 생겼죠. 동글동글하다 보니까 실제 실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떠서 피부에 이렇게 발라보면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잘 발립니다. 부드럽습니다. 대신에 성형성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탈크, 세리사이트, 마이카, 그리고 실리카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좀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처방을 짜게 됩니다. 기타 무기질에는 세리사이트 이렇게 생겼고요. 그 탄산칼슘 브로나이트도 이렇게 생겼고 대부분 판상이죠.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은 화면을 멈추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체질안료가 PMMA 상당히 좀 무겁죠. 파운데이션을 만들 때 조금 많이 쓰는 그런 원료인데요. 나일론도 임의적으로 합성을 한다. 그리고 백색안료 같은 경우는 피부 결점을 커버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테아요트, 이산화티탄이죠. 자외선 차단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원료이고요. 그리고 산화하연도 살균 소염 효과가 있고 또 산화티탄에 비해서는 좀 뽀얗게 덜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유색안료는 산화철이 있는데요. 아이론 옥사이드라고 얘기해서 OTS 색소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죠. 실제 철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자석을 색소에 이렇게 갖다 대면 실제 막 붙어버리는데 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 철을 자연에서 채취한 철을 가지고 아주 얇게 부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큰 드럼에다가 집어넣고 드럼을 빙빙빙빙 돌리면서 밑에서 열을 막 가해주죠. 그래서 그 빼내는 온도에 따라서 450도에서 빼내면 빨간색이고 어느 온도에서 빼내면 노란색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탱크 드럼 내에서 괴뇌의 균일성, 국소가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일한 색상을 원료를 제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는 조색,
이라는 컬러 매칭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색상 조색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트라마린 블루라고 해서 군청이라는 원료도 있고요. 그 다음 감청 잘 사용하지 않는 페릭이라는 원료도 있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펄 같은 경우에는 전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TiO2, 마이카에다가 TiO2를 코팅하는 그런 펄들이죠. 펄의 구성을 보게 되면 마이카에 TiO2를 코팅을 했는데요. 펄 사이즈에 따라서 뭐 사틴이냐 아니면 서밋이냐 일반이냐 스파클이냐 슈퍼 스파클이냐 그렇게 슈퍼 스파클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마이크론까지 이물감이 느껴지는 파티룩 같은 데 많이 쓰게 되죠. 반짝반짝한 펄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흰색 펄이라든지 유색 펄, 투톤 펄이라든지 고광택 펄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에는 진주 펄 같은 것들 자연에서 채취를 했고요. 2세대는 마이카에 TiO2를 코팅을 했는데 마이카 이외에 다른 성분들을 넣어서 TiO2 코팅을 하면서 또 색소를 넣으면서 유색 펄들을 만들었고요. 3세대는 글라스 펄로 넘어갔다. 그리고 홀로그램 펄까지도 이제 간 그런 상태죠. 펄의 제조 과정을 보게 되면 마이카를 채취해서 그라인딩 아주 잘게 부수죠. 거기에 수산화 나트륨을 넣고 TiO2를 넣어서 뱅뱅뱅뱅 돌려서 나서 다 씻고 나서 건조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마이카가 있고요. 판상이죠. 마찬가지로 TiO2가 이렇게 흡착이 되죠. 그래서 얇게 흡착을 하면 실버 색상 프리즘 효과죠. 좀 더 옐로우, 레드, 블루에서 가장 두껍게 코팅을 하게 되면 그린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펄을 만드는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아까 순수 색소라든지 체질한류라든지 펄, 물론 염료는 화장품에 거의 대부분 안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기와 무기가 있다. 유기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 탄소고리가 있다. 그래서 내열성이라든지 내광성에 약하다. 무기는 자연에서 채취한 거라서 딸고 딸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열성이라든지 내광성이 상당히 우수하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합한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복합화해서 하는데요. 좀 상식선에서 파우더 표면 처리 기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면 개질이라는 건 이렇게 거친 부분들을 내유성을 더 증가시켜서 이렇게 매끈하게 개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입자의 복합화라는 거는 이런 판상들을 구상으로 만들어서 원래 판상이 갖고 있는 성질 외에도 부드럽게 발림성을 더 증가시키는 기술들. 여기에서 뭐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두 가지 기능을 뭉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을 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형상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상으로 만들었다. 실리카 같은 경우죠. 그리고 메탈 수업을 집어넣게 되는 금비 처리, 그리고 실리콘을 코팅을 해서 매끄러운 질감을 내는 것, 그리고 아미노산을 피부 친화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표면을 개질을 하고요. 불소 같은 경우에는 내유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을 코팅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게 습식과 건식 방법이 있는데요. 건식 방법은 파우더를 쫙 흔들린 다음에 거기다가 오일을 막 뿌립니다. 물론 뭐 드럼 같은 데다가 이렇게 뱅뱅뱅뱅 돌리기도 하고요. 대신에 좀 균일하게 코팅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저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좀 만들기에 비슷한 습식, 피그먼트를 안료를 용매에다가 실리콘 같은 데다 적신 다음에 시간을 두면 포러스나 이런 데 코팅이 딱 일어나겠죠. 그렇게 코팅이 일어나게 되면 용제를 버려야 되겠죠. 물론 재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습식이 좀 더 균일한 사용감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오일 흡유량이든지 이런 편차가 좀 적다. 생산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쉽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아까 두 개의 기능을 하나로 복합했다 해서 이런 좀 부드러운 내유성이나 이런 기능과 좀 부착력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복합화했다 해서 그거를 하이브리드 기술이다라고 해서 두 개를 하나로 뭐 열이라든지 화학약품을 이렇게 하나로 겹친다라는 기술을 하이브리드 기술이라고 하고요. CVD라는 것은 가스를 증발로 해서 경화를 시킨다라는 내용인데요. 코팅 물질을 기화를 시켜서 피그먼트에다가 안료에다가 코팅을 시키고 반응기를 통해서 경화를 시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 피그먼트 밖에 이렇게 코팅 물질이 묻어나와서 만드는 방식, 이것을 CVD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화장품 색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델타 E 값, 그리고 유기냐, 무기냐, 그리고
백색 알료냐, 체질 알료냐, 유색 알료냐, 펄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굳이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상식선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구나 하고 알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